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오늘 직설은 정치권 현안, 특히 국회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가 최대 현안입니다. 예산 소위는 지각 가동됐지만 고성과 막말로 삐걱대면서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합니다. 이른바 무쟁점 법안으로 무난히 처리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역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수용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다시 받길입니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속내가 복잡합니다. 따로따로 이슈가 아니라 모두 연결된 정치 현안입니다. 오늘 직설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김상진 교수님, 시사저널의 전 소종섭 전 편집국장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70조 원짜리 슈퍼 예산 처리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졸속 심사 논란 올해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 상황 먼저 보시고 국회 상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분주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을 놓고 나흘째 벼락치기 심사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법정 처리 시한은 엿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력기금 심사는 이미 보류됐고 일자리 예산을 놓고도 여당인 민주당은 원안 사수, 한국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쟁점 예산들은 어차피 소위에서 다 이제 일별을 거친 이후에 소소위 단계에서도 충분히 더 논의를 해봐야죠. 단기 알바 일자리를 4배를 증액해봤습니다. 그중에 최소한의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기입니다. 졸속 심사 논란 속에 여야는 내일까지 소위를 연 다음 모레부터 교섭단체끼리 소소위를 구성해 쟁점 예산을 일괄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아직까진 여야 모두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위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올해도 예산안 지각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 놓고 여야가 지금 힘겨루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예산 얘기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가 된 무쟁점 법안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국회가 아예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에 이른바 무쟁점 민생법안 91건은 의결이 되기는 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잠깐 좀 나눠보죠. 어떤 내용이 법이 바뀌었는지. 소 국장님, 네. 뭐 91개 모두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요러요러한 거는 좀 우리 민생 차원에서 좀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번 간략하게 좀 핵심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뭐 가장 이제 좀 우리가 피부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미성년자들이 뭐 음식점, 술집 같은 데 가서 가짜 신분증 내고 뭐 술을 사 먹는다든지 예. 이랬을 때 지금까지는 그 업자까지도 같이 처벌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랬을 때는 그 주류 제공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걸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하, 다시 얘기를 하면 호프집 사장님들, 그렇죠. 어디 제일 동네 호프집 사장님들이 제일 이게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였는데, 그렇죠. 일차적인 대상이죠.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좀 이렇게 잘 구별이 안 가면은 신분증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주민등록증 좀 주세요. 그러면은 이 어린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들이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믿고서는 그리고 술을 팔았습니다. 술을 팔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 술을 먹은 학생이 미성년자가 돈 낼 때 돼가지고 또 돈 없는데요, 저 미성년자였는데요, 이러면은 신고도 못 해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업주들이 저 업주가 지금 미성년자한테 예, 저 술 집이 팔았다, 미성년자한테 신고할 수도 술 있는 팔았다라고 거고. 막 허위 신고해요. 네, 그러면 예. 이제 그동안에 처벌을 받았었는데. 그럼 막 영업 정지 한 달, 막 2달 그렇죠. 이렇게 해서 타격이 컸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근본적인 원인이 이걸 허위로 제공한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지. 아하. 이 업자가 이게 허위인지 진짜인지까지 그걸 어떻게 다 감별을 할 수 있겠는가. 예.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최소한 속아서 술을 잘못 팔은 이제 호프집 사장님들은 영업 정지 1달, 2달 이런 거는 최소한 피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요런 그동안에 거 법- 계속 이제 뭐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기도 하죠. 예, 이런 거는 정말 그 시청자들이 좀 이건 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마초. 예, 대마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냥 마약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외국에서는 이게 치료용, 의료용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점점 그런 국가가 미국에서는 늘어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 레저용으로도 허용이 됐어요. 예, 많이 이제 늘어나는 대마초는 이제 합법화되는 뭐 마약류에서 점점 벗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서 이번에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대마 사용이 또 합법화 됐습니다. 아, 합법화가 됐어요. 예, 이것도 뭐 그동안에 굉장히 사실 그 어떤 그 치료용으로 애달게 많은 분들이 민원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다른 건 안 되지만 이거 치료받기 위해서 이걸 좀 쓰겠다는 건데 이건 허가를 해달라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원 제기를 했었고 일종의 그 진통제 개념으로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보는군요. 그래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통과가 통과가 됐습니다. 됐군요. 예, 예.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나 가서 뭐 대마초 사서 피는 건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그건 정확하게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병이 있어서 내가 이런 참기 어려운 진통이 있는데 이거를 참기 위해서 진통제와 함께 내가 대마 처방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사의 처방이 합법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해진 사람이 한해서만 딱 사용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서 변호사님한테 요거는 저 법적으로 제가 시청자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대마 아무나 사서 필 수 있는 걸로 이게 지금 오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그쪽에 이 법 그걸 통과는? 오해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원칙은 금지고 특별한 게 억대한 요건 하에서 요건 되는 거니까. 하에서. 가장 일반인들하고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게 의사의 아닙니다. 처방입니까? 그렇죠. 의사의 처방 없는 건 여전히 불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요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또 뭐 마지막 일종의 하나 이제 있나요? 약물식이니까요. 그냥 뭐 우리가 담배 피우듯이 피우는 개념은 아니고 대마 합법화 보면 치료할 때 거기에 이제 대마의 성분을 넣어서 진통 같은 걸 아하. 줄이는 그런 겁니다. 아, 그 약물에 대마의 성분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게 합법화됐다. 네네. 예,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예.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평가 네. 인증받는 거 네. 이런 부분을 그 동안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예. 우리 집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인증을 받고 이랬었는데 네. 앞으로는 그거 관계없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평가 인증을 받는 걸로 그렇게 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 요거는 잠시 뒤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이 유치원법 3법하고 좀 연계가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잠시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비쟁점 법안으로 여야가 특별한 다툼 없이 이러이러한 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죠. 잘 될 것 같았는데 덜커덕거리고서 의외로 못 넘어가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 3법과 윤창호법.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유치원법부터 먼저 할까요? 예, 김상진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 이거는 여야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수정이 좀 필요했다는 입장이셨습니까? 저는 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3법 찬성하는 입장이셨군요. 예. 그러면 사립 유치원 문제는 근본적으로요. 예. 저는 유치원 설립자들이 어떤 교육자적 입장에서 설립했다기보다는 유치원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했다는 거.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이 또박또박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원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투자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처로서 생각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갖다가 아이들 교육으로 쓰라는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썼다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바로 법으로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박용진 3법이었고요. 예. 유아교육법에 정부 회계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유치원 운영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네. 이것이 박용진 3법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예. 지금의 사립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용진 3법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놓고 보면 여야 간에 이게 별 처음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반대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게 지금 상정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기본적으로 박용진 3법이라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핵심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원리와 그 사유재산 침해라는 의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다툼은 빼고 어떤 논리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지만 좀 팩트만 좀 정리해서 설명해 줄 수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요. 예. 유치원 이게 사립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이게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 기본적으로는 본인 이게 건물과 토지로 예. 유치원을 했으니까. 예. 그럼 이게 사유재산권에 보호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교육 이것도 이게 유치원도 이게 유아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두 개를 이게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네. 이게 핵심인데요. 예. 제가 이게 그 마키아벨리 있죠. 네. 그 군주론의 그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 뭐냐면 이게 그 인간은요 예. 재산을 잃은 것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먼저 잊게 된다. 이 말이 이게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네. 자기에게 재산을 뺏어간 사람은 그 정부는 정권에게 못 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그렇다면 지금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이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법입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유치원 협회나 아하, 또 이게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개인의 어떤 건물과 토지로 하는 거니까 사유재산권. 네. 예를 들어 이게 운영비 예산을 하면서도 뭔가 이게 임대료를 일정 부분은 아하. 또 이게 이익금 일정 부분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이게 사유재산 이게 아마 이게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 같고요. 아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침해 나간다고 보는군요. 그렇죠. 그럼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입장은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최소한 이게 임대료 수익도 예. 인정이 안 되니까 자기 건물인데 자본이 투입된 데에 대한 적정 그렇죠. 이윤이 보장이 안 되는 사유재산권 침해다라는 논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요 며칠 전에도 이게 종로구에서 제일 큰 유치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도 이게 폐원해서 놀이학원을 만들겠다. 이걸 이게 좀 법적으로 자문해달라 했는데 제가 이게 방송 때문에 유치원 소송 일치 안 합니다. 네. 하도 이게 많이 들어와서. 예. 근데 저는 이게 정책이 문제인 게요. 지금 이게 유치원 수가 67만 명이에요. 사립 50만. 그다음에 국공립 17만. 67만이면 이게 3년이니까 나누면 22만이죠. 예. 또 이게 조금 전에 법 통과된 어린이집이 그 정도 돼요. 50% 돼요. 네. 그럼 이게 22만이죠. 지금 이게 44만 명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출산율이 32만입니다. 이 말은 이게 이미 10만 명이 초과하는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사립 유치원에게 폐원도 못하고 두면서 국공립을 계속 확장하면요. 바로 이게 포화 상태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그래요. 고등학교와 학생 12명이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게 유치원이 지금 44만을 수용하는데 출산율은 32만인데 그럼 이게 국공립만 계속 늘리고 사립은 이게 폐원도 못하게 하고 이 정책이 맞느냐? 따라서 이게 저는 장기적인 유아 정책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이걸 이게 먼저 해놨고 그리고 이제 박용진처럼 지역적인 거 뭐 잘못 가방 산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단속을 해야죠. 예. 그러게 그것만 단속하면 유아 교육의 질이 좋아집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근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의 차이는 우리 소 국장님한테 잠시 뒤에 정리를 좀 부탁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어서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립 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저 논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점에서 가장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사유재산을 국가가 뺏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학재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사장이 총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어떤 공교육의 그런 근본의 취지들을 더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다른 업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거는 교육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의미신가요? 그렇죠. 예. 아하. 교육은 사적 재산을 교육은 앞세기보다는 돈을 벌면 안 되나요? 물론 돈을 벌 수도 있는데요. 예.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한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면 이사장 월급을 가져갈 수가 있죠. 네. 학교에 이사장도 월급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총장도 월급을 가져가죠. 이렇게 어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투여가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예전 생각이 나요. 예전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려고 개정시키려고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하면서까지 온몸을 던져서 이걸 막았었거든요. 이것을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예전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사학재단과 아무래도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자기들이 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 이 문제가 유치원 문제가 이제 사학 문제까지로 이렇게 좀 크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소 국장님, 그럼 두 분의 말씀을 좀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 자유한국당도 처음에 이 유치원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는 같이 성토를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유은혜 부총리 된 뒤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당론처럼 돼버렸어요. 이거 당론입니까? 이 반대하는 게? 당론이라고 뭐 확정하기는 어렵죠. 현 상황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용상으로 아까 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대로 이 유치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차이 이런 근본 부분들이 시각이 좀 다르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에 유치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예. 국가가 지원금을 상당 부분 그 유치원에 지원하는데도 그 부분이 거의 이제 설립자나 원장의 쌈짓돈처럼 쓰여지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달으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기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유치원에도 적용해야 네.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대놓고 그런 부분 자체를 반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유치원이라는 게 뭐 한 8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한 30년 이상 됐는데 네. 그 동안에 뭐 자신의 돈을 털어서 이렇게 쭉 해왔던 일종의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역시 그 국가가 지원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원금으로 돼 있는 네. 이것의 성격을 보조금으로 빨리 바꾸는 거. 이게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야 이제 그 돈에 대한 나머지 돈은 뭐 원장이 개인 돈 넣은 부분은 알아서 하는 거고 국가가 지원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게 돈이 어디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현재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돈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조금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가 있는 것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야의 그 쟁점 마크에는 결국은 그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예. 그리고 이제 서로의 어떤 지지세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또 셈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정치공학 셈법까지 가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너무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표 중에 가운데 거에 있는 보조금 변경이라고 화살표 있는 부분 저기 있지 않습니까? 소 국장님이 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는 보조금이죠. 지원금이죠. 현재 지원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현재는 지원금입니다. 학부모들한테 가야 될 돈을 편의상 유치원들한테 줬는데 이 돈이 마치 그냥 내 돈처럼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으니 이거를 보조금으로 바꾸면 국가 보조금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니까 빨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인 그 부분이 거죠.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이 좀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얘기를 하면 이 보조금으로 변경하면은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사유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는 대안이 됩니까? 저는 이게 보조금은요. 네. 바로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네. 따라서 이게 보조금을 갖다가 원래 용도하고 다르게 쓰면요. 네. 바로 이게 그 횡령으로 처벌되고요. 네. 또 이게 몇 배로 가중해서 돈을 회수해 버립니다. 어허. 그리고 이게 그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아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보조금 잘못 썼을 때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네, 네. 이런 이게 제재법이 많기 때문에 바꾸자 이런 이게 주장인데요. 네. 저는 이걸 바꾸려면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유아교육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 유아교육법 24조에 보면 항상 이게 그 학부형한테 돈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유치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학부형한테 부모님한테 이게 돈을 지원한다는 이게 유아교육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법을 그대로 두고 네. 학부형한테 지원한다는 바로 이게 성격만 보조금 바꾼다고 맞는지 네. 저렇게 근본적으로 법을 현행법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학부형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현행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새 법을 만들면 되는가? 따라서 이게 근본적으로 유아교육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서 이게 고쳐야지. 근데 이게 성격만 보조금이다. 돈 주는 게. 이것만 이게 바꿔서는 법에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니까 역시 이제 전문가적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법 바꾸는 김에 그럼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불가능합니까? 그건 이게 근본적인 유아교육 철학이 예. 예를 들어 이게 유치원에 주면요. 유치원에도 이게 갈 돈이 없어서 아예 유치원에도 못 보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예. 진짜 가난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요? 혜택을 못 받죠.
그럼 이게 차라리 아동수당처럼 학부형한테 이게 한 30만 원씩 똑같이 주면 자기가 유치원에 보낼지 어린이집에 보낼지 아니면 집에서 과외를 할지 아니면 이게 어디 보낼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글쎄요. 따라서 이게 이걸 사회복지 차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교육에서 볼 거냐. 처음에 이게 도입될 때요. 네. 교육부하고요. 보건복지부가 이게 서로 자기 관할이라고 좋습니다. 엄청나게 예.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부처별은 이 전문가 영역으로 가면 자꾸 디테일은 악마에 숨어 있다고 디테일로 가서 법 문구를 따지다 보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아닌 걸로 가고 있는데 김 교수님, 네네. 기본적으로 이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은 교비로 지원이 됐든 교비로 보조금이 됐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해달라라는 목소리는 단순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국가에서 아이들 교육에 쓰라고 주었던 돈이기 때문에 교육에만 이것은- 써달라. 예, 교육에만 쓰고 이것이 투명하게 정부 회계 시스템에 보고가 되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되고 이렇게 예.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큰 논란의 여지가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법적인 충돌이 생긴다 그러는데 김 교수님은 왜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지를 의문을 제기를 하셨으니까 반박 기회 드릴게요. 정말로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의 디테일에 악마의 스스로들 빠져서 심플한 해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투명하게 운영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너무나 당연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예, 거기에 예.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서 변호사님도 그거에 반대하는 거 그럼요. 아니죠? 자 예. 근본적으로 이게 누리교육 들어와서 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보건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거냐? 그럼 이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아동수당 뭐 10만 원, 5만 원처럼 네. 그럼 이게 각 가정에다가 얼마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는 네. 우리 이게 저소득층부터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면 유치원에 주다 보면 그럼 이게 유치원에도 못 보내는 부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치원에도 이게 자기 돈이 들잖아요. 예, 예. 자기 돈 2, 30만 더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유치원에 보낼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예. 국가 보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교육으로 접근할 거냐, 그다음에 복지로 접근할 거냐, 근본 방향을 정하고 그럼 이게 지금은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박용진 3법은 복지로 접근한다는 뜻입니까? 교육으로 접근한다는 뜻입니까? 박용지법 이게 당연히 지금처럼 교육으로 접근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돈을 주는데 이걸로는 해법이 안 된다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성격만 건가요? 지원금이 아니고 예. 보조금으로 봐서 이게 처벌하자. 이게 지금 박용진법이에요. 예. 성격만 바꾸자는 게. 성격만 바꾸자. 그러니까 법적인 어떻게 소국장님, 그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적인 근본적인 거를 바꿔주지 않고 성격만 바꾸면 범죄자만 양산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인 듯한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 변호사 얘기대로 유아교육법상에 그게 개인에게 주도록 돼 있는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개인에게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죠. 유치원에 주고 있단 줄 말이죠. 수도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주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그렇게 된 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제 이게 복지냐 교육이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 국가의 지원금이 가고 있고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의 쓰임새가 전혀 어떤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난번 사건에서 봤다시피 뭐 유치원 원장이 그거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고급 뭐 백을 산다든지 이렇게 지금 국민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든 이 돈의 성격 자체를 보조금으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유아교육법 개정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개정을 해야죠 지금.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네, 회계 시스템도 문제지만은요. 자유한국당이나 한유총이 제기하는 것들의 가장 큰 쟁점은 유치원 운영법인 이사장이 네.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설립자와 것이죠. 원장의 예, 설립, 그렇다면은 예. 지금의 유치원 원장들 같은 게 설립자이면서 원장을 할 수가 없다면은 이것이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대목은요, 예. 교수님. 한번 네.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진짜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내가 10억을 투자했다, 100억을 투자했다 해서 거대한 유치원을 만들어서 땅 사고 건물을 지었는데 설립자지 않습니까? 원장을 겸직하지 마라? 이거는 사유재산 침해다라는 그 주장이 아예 턱도 없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예. 예를 들어서 사학재단, 예. 물론 재단과 사립유치원은 약간 틀리죠. 네. 틀리지만은 약간이 아니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여쭤보는 거죠. 교육을 담당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유재산이 앞서기보다는 예. 공적인 부분이 더 앞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허. 사립 유치원도 교육기관이죠, 사실은. 예. 교육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설립자와 원장, 그를 운영하는 원장은 실제로 교육을 그동안에 연구했고 교육기관에 몸담았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담당하는 게 맞죠. 네, 네. 이게 분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 전문가들 패널들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 쟁점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이 잘 안 되겠구나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실 것 같은데, 국가가 돈이 부족했던 시절에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의 돈을 사유재산을 투자를 해서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했던 유치원 교육이 마음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이 논리와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충돌, 이거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국회에서 지금 막판 씨름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계속 사립 유치원만 얘기할 수 없어. 이 법은 실질적으로 좀 타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부 지원금의 성격 부분에 대한 대해서 여야 합의.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하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근데 여야 합의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떤 식이든 어쨌든 이 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네. 공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세금이 때문에 연간 적은 돈도 아니라 연간 2조씩이나 들어가는데 이 돈을 투명하지 않게 이대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도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건 뭐 안 되는 일이고, 저는 뭐 자유한국당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어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예. 뭐 마지막에 얘기했던 설립자와 원장 겸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나중 일로 미루더라도 네. 급한 것은 그 지원금의 성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좋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논쟁 속에 계속 대치 중이니까 요거는 이런 상태로 정리하고 중간 정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켜봐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윤창호 씨법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뭐 비쟁점 법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 이게 왜 지금 왜 안 되고 있죠? 이것도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음주운전은 정말 이게 그 사회적으로 나쁘고 예. 뭔가 이게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 점에서는 이게 공감한다 하더라도 네. 또 이게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견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음주운전해가 사람을 죽였다. 네. 그럼 이게 그 위험운전치사상죄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살인하고 똑같이 하자. 네. 그럼 이게 살인죄 같으면 5년 이상 예. 사형 무기징역까지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무기징역까지 가는 이런 건데 이게 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하. 그러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이 처리하고자 하는 이른바 윤창호 씨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너무 과하다. 과하다는 게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 최소 있잖아요. 예. 최소 이게 제재하는 기준이 네. 지금 이게 0.05, 예. 0.05 넘으면 이게 이제 정지부터 처벌되잖아요. 예. 이걸 이게 더 낮추자. 0.03, 영삼으로. 05에서 이게 낮추자는 아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가지고요. 경찰관이 부세요, 세게 이렇게 불었을 때 0.05 밑으로는 현재로서는 아이 가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걸 0.03으로 낮추면은 맥주 한 그렇죠. 잔이 아니라 반 잔만 먹어도 0.03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외국내를 찾아봤더니요. 예. 0.05가 더 많아요. 그렇죠. 뭐 제가 이게 물론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나라 전체 뭐 옷이 다는 아니지만 예. 따라서 이게 무조건 낮추는 게 또 이게 현실에 맞는가 능사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저는 중요한 게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 2015년부터 17년 우리 3년 동안 작년까지요. 예, 음주운전에 이게 사고 낸 게 이게 63,685, 한 63,600건이에요. 네, 사고 낸 게. 네. 근데 그 중에요 재범이 44%, 28,000건이에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재범이라는 거는 투 스트라이크, 예. 두 번째 걸린 거잖아요. 예. 근데 현행법은 세 번째부터 가중해요. 네. 보통 이게 우리 삼진아웃 그러죠. 삼진아웃. 세 번째부터 이게 뭐 구속이 되든 가중 처벌하잖아요. 예. 이걸 이게 또 윤창호법은 두 번째부터 가중하자. 예,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중을 이게 두 번째부터 하자. 그다음에 0.03은 나누자.
예. 그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살인에 가깝게 처벌하자. 자, 이게 그러면 법의 핵심이거든요. 예, 이해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을 텐데 이게 비쟁점 법안이 아니라 의외로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덜커덕거리는 이유는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여야를 떠나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다른 말로 이게 과잉 금지 원칙. 우리가 이게 법을 할 때는 비례 원칙이래요. 예. 너무 이게 이런 말을 쓰죠. 참새를 잡는다고 이게 이거 대포를 쏠 수는 없다. 또 이게 빈대 잡으려고 이게 초과 상관 다 태울 수는 없다. 아니 근데 윤창호 씨 법은 음주운전으로 이 꽃다운 젊은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살인에 준하는 거에 맞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게 이제 과하다라는 의견이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쟁거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법안은 아마 하태경 의원하고 장정숙 의원이 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 원래 약간씩 법안은 저기 그 예. 이용주 의원이 하셨죠. 근데 본인이 음주운전하시다가 이용주 해서 의원은 이제, 거기서 예. 빠졌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법안을 대표 발의를 예, 했습니다. 대표 대표 발의를 발의했죠. 했는데 예. 이제 행안위 이제 법안 소위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최고형을 갖다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예, 논란이 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 두 안을 갖다가 절충을 해서 이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는 저는 처벌은 최대한 강화시킬 수 강화해야 있을 대로 된다.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대 징역이 한 15년으로 알고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1급 살인죄, 2급 살인죄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은 뭐 2급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나온다라는 게 상식으로 알고는 있죠. 네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겠다라는 이게 과하냐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냐 요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참 궁금한데 소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처벌을 해야죠. 살인에 준해서 아니, 처벌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이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제 급속하게 산업화 과정을 겪어오면서 예. 이 음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거든요. 술 먹고 사고 치면 우리는 좀 봐주죠. 술 먹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예, 이런 예. 식이어야 되는데 그 이른바 그 주치 감형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흐름들을 보면 너무 이게 우리 사회가 그 주류 그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커졌어요. 사회적 비용이 예, 커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건 재범률도 뭐 아까 서면서 44% 얘기했지만 예, 예. 선범률도 거의 23%입니다. 그러면 아, 계속 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음주운전 재범률이 몇 %요? 23%죠. 아니, 44%, 44%가 재범률이고 그 중에 22%가 산범률이고. 3범까지 가는. 네, 그러면 그런 경우기 음주운전은 때문에. 결국은 시작하지를 말아야지 한 번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윤창호 씨처럼 예. 그렇게 당하는 사람,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건 마른 하늘에 완전 날벼락이거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 상대로 해서 간이 여론조사라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서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법조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어때요? 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자 이게 과하다라는 이 법조계 의견이 다수입니까? 이제는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도 글로 가야 된다가 지금 중론입니까? 제가 이게 통계가 없어서 법조계 어느 게 다수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지금 이게 전반적인 제 느낌으로는 우리나라 이게 처벌이 조금 이게 솜방망이로 관대하다는 건 일반적 의견 같아요. 아하, 현재 너무 약하다. 예, 제가 이게 통계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 예. 지금 이게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면요. 네. 현재 그 실형이 나오는 게 9.5%밖에 안 돼요. 실형 나오는 게. 그래요? 그럼 이게 특히 상해 부분이죠. 여기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를 가하면 예. 91.6%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버려요. 집행유예로. 그다음에 사람을 죽인 경우 있잖아요. 예. 사람이 이게 죽은 경우도 53.7%가 집행유예입니다. 이 말은 과반이 넘는 사람이 집행유예. 따라서 이게 저는 솜방망이 쳐버린 거는 맞고. 그거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국민 입장에서 드는 질문이 예.
제가 음주 사고를 내서 그런 인사 사고를 냈을 때 서 변호사님처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판사들이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게 죄를 선임 안 하고 변호사 없어도 제가 유능하지도 않지만 예. 변호사 없어도 평균적으로 이게 91.6%가 상해일 때는 집행유예고 아하. 사람이 죽어도 이게 53.7%가 집행유예예요. 이거는 너무 관대한 거는 맞는데 너무 관대하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거는요. 네, 네. 우리 이게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요소는 이게 고의냐 과실이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형법은요. 예. 과실법은 이게 딱 5가지만 처벌해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과실 교통방해라든지 5가지 범죄만 과실 처벌하고요. 네. 원칙은 이게 고의범만 처벌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음주운전, 사람 죽이는 것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과실이죠. 네. 고의로 사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자기가 긍정적인 착각을 하죠. 예. 야, 나는 이게 음주운전해도 운전 잘하니까 사고 절대 안 나. 예. 이걸 이게 저는 긍정적인 착각이라 보는데, 그러게 그렇지만 고의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고의 살인처럼 무기징역까지 이거는 이게 좀 과할 수 있으니 항상 이게 입법을 할 때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참새 잡으려고 대포를 못 쏘는 네, 이게 예. 과잉 금지 원칙이거든요. 우리 자, 헌재가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좀 조절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다들 이제 처벌이 지금 현재 너무 솜방망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현재 발의가 된 윤창호법은 살인에 준해서 이게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음주운으로 인사사고 나면은 과실범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과하니 여기에 대해서 좀 여야가 좀 이견이 좀 있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과 다를 게 뭐 있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이건요. 예. 음주운전을 하면은 예.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경각심은 줘야 예,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예, 이게 예. 법이라는 것들은 법은 꼭 처벌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물론 만듭니다만은 네. 처벌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법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의 하나의 수단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따라서 이것을 강화시켜내면은 그만큼 음주운전은 줄어들게 되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고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조사 결과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요 살인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이게 과하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쟁점으로 좀 남아서 의외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던 윤창호 씨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예산 문제를 저희가 좀 다루려는데 무려 470조짜리 전무후무한 슈퍼 예산이기 때문에 워낙 덩치가 큽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소 국장님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거 12월 2일이 기한이죠? 12월 2일입니다. 그때까지 여야 합의 안 되면 이거는 저 법에 의해서 그냥 자동 상정되는 거죠? 자동 상정되는데 사실 뭐 2016년, 17년 전부 다 넘겨서 통과가 됐었죠. 그랬죠? 예, 뭐 그때도 설마 정부 예산안 원안 그대로 그냥 상정돼서 그냥 통과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어렵죠. 되겠죠? 예, 어렵고 2019년의 경우에 어쨌든 이게 10월 30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예. 사실상 내용상 보면 예. 그렇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인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 뭐 기한 안에 끝낸다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월 6일 날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지금 국회 그 폐회 일정이 12월 7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저는 관심이에요. 그럼 12월 2일은 좀 넘긴다고 법정 시한은 넘긴다고 보시네요. 넘긴다고 보고 그 정도 이번 국회 안에 처리할 수 네.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오히려 그걸 더 관심입니다. 걱정을 하시는군요. 김 교수님은 뭐 과거 청와대 경험도 있으시니까 경험적으로 딱 보셨을 때 12월 2일 넘길 것 같다라는 저 전망 동의하세요? 예, 조금 뭐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예. 이게 이제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게 예. 예산 삭감입니다. 삭감. 그렇죠. 이게 깎을 때 예. 총액에서 얼마를 깎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또 증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감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야당 의원들 또한 삭감을 많이 해야지만이 자기가 필요한 지역구 예산을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삭감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삭감만 끝나게 되면은 증액은 사실상 쉽습니다.
증액은 서로가 요구하는 예산을 갖다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역시 않아요. 교수님이 청와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예산은 이 딜에 대한 이 뒷이야기를 핵심을 정확히 짚거든요. 깎는 게 어렵고요. 늘리는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선심 쓰는 거잖아요. 가져가세요. 어차피 남았는데 여기서 깎았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 네네. 야당이 지금 어디서 깎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마다 하는 게 여당이나 정부 여당의 핵심적인 예산들을 공격하죠. 가장 예. 요거만큼은 깎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만 깎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남북협력기금 1조 약 1조 1,000억, 1,000억, 1조 그리고 1,000억. 예.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예산이란 말이죠. 아하. 근데 이것들을 세게 삭감할 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딜을 할 때는 소소위에서 예. 이런 상징적 예산들은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는 한에서 예. 약간 삭감을 하고 아하. 그다음에 딜은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들을 넣어서 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김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470조짜리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올릴 때 다른 거는 다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요. 요거 두 개만큼은 꼭 좀 깎지 말고 요대로 좀 해주십시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23조 원짜리 하나 하고요. 1조 1,000억 원짜리 남북협력기금. 요거 두 개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야당은 요거 두 개만 콕 찍어서 요것만큼 깎아야 되겠다. 요 내용입니다 지금. 자,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일자리 예산부터요. 예. 일단 이게 일자리 예산이 올해 19조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23조 4천억으로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그 올해 19조를 제대로 썼느냐? 제가 이게 통계를 가져왔어요. 8월 말 기준으로 이게 내일 채움 공제, 네. 내일 채움 공제라는 일자리 예산이 있어요. 이게 8월 말일까지 9.7%밖에 못 썼어요. 9.7%. 그다음에 또 10월 말까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이 있어요. 네. 그러게 10월 말까지 36%밖에 못 썼어요. 네. 나머지는 지금 불용 예산이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올해 이게 19조 편성된 것도 제대로 이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추경까지 54조를 일자리에 투자했죠? 네. 근데 지금 일자리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몇 자리 늘었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일자리 예산, 저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이건 이게 결국 단기 알바. 예. 왜냐하면 이게 몇 달짜리 단기 알바. 이런 정부 예산이에요. 이게 과연 제대로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 이게 54조가 어디로 갔는지, 네. 올해 이게 19조 제대로 썼는지, 이걸 이게 먼저 반성하고 검토해 본 다음에 내년에 대폭 증가해야지 무조건 이게 단기 알바로 해서 대폭 증가하는 게 맞냐? 이걸 이게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야당이 그런 논리로 지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렇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알겠습니다. 바로 이게 대북 협력 기금인데요. 네. 이건 이게 여당 논리가 야, 너 이게 보수 정권 때도 깜깜이 예산이지 이게 북한 예산을 항목을 어떻게 투명하게 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과거 정권부터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주장하거든요. 팩트 베이스로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권 때도 이명박 정권 때도 대북 협력금이 1조 원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1조 1,000억으로 편성된 대북 협력 기금이 과하지 않다라는 지금 이 정부의 주장이 뭐 이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예. 깜깜이 예산이 이게 깜깜이가만 돼가 안 되잖아요. 아, 항목이 없다. 예. 저는 이게 세부 그러면 항목이 없다는 게 그럼 이게 쟁점이라고요. 촛불 정권이 뭡니까? 촛불 정권이 이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 적폐를 청산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과거 정권이 깜깜이 했으니 그럼 이게 우리도 깜깜이 하겠다면 하겠다. 이게 정권의 개혁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아하. 따라서 이게 저는 예산은요 철저하게 투명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게 대북 예산요 어디에 철도 어디 쓰는지 하나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돼야만 진행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지. 저는 이게 과거 정권이 깜깜이니까 우리도 깜깜이 하겠다. 이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라고 야당이 주장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서 변호사님이 야당의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 말이죠. 요 두 일자리 예산과 대북 협력 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꼭 지키고 싶어하는 예산인데 야당의 지적이 좀 아픈 대목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소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남북협력기금이죠. 예.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른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깜깜이 예산 이 부분이 이제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규모도 네, 비슷하고 근데 네. 그 비율이 이제 좀 늘었거든요, 많이. 예, 그러니까 2017년 예산의 경우에 한 16.5% 정도였고 2018년 예산이 한 26.5%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38% 정도.
비율로 따졌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예, 표를 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이른바 뭐 비공개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디다 비율이 쓸지 너무 모르니까. 높다라고 이제 너무 야당은 높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남북 그 협력과 관련해서 뭐 철도든 도로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예. 그걸 어떤 세목을 현재 단계에서 좀 제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세목이 너무 들어갈 경우는 북한에서 오히려 그걸 보고 협상장에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로 연결 사업에 5천억 수결이 돼 있는데 조 장관 2천억이라니 3천억 어디로 갔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저 장관 입장에서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좀 있는 게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노출이 되면 대북 협상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일정한 지금 현재 남북 간의 협력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어떤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통으로 저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 부분에서는 뭐 국회의 그 당시에 어떤 통과를 예, 해야 된다라든지 뭔가 단서 조항을 네, 좀 네. 일정하게 달아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예, 예. 저는 아까 그 삭감과 관련해서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아닙니까? 네. 지금 야당이 삭감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대략 5조 원 정도예요. 5조 원. 예, 그러니까 아까 예.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삭감을 해야 지금 막 지역구 민원들 막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삭감을 해야 그만큼을 또 이제 반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일단 이 5조 원 목표의 삭감을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가가 지금 현실적인 일단은 목표인 예,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자리 기금 같은 경우에 23조 5천억 그 부분에서 일정하게 이제 그런 성과를 좀 거두려고 하는 거죠. 김 교수님 그 저 말씀해 주시는 김에 영업 비밀 하나 그 더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은 삭감을 야당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당 의원들도 네. 내심 네. 은근히 삭감을 해야 자기 지역구 또 예산도 좀 이렇게 집어넣고 요즘은 쪽지 예산이라 카톡 예산이라 그러던데 카톡으로 띵동 카톡하고 들어오면은 그 예산이 또 뭐 몇천억 거짜리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요. 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행정고시 예산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예. 기획재정부로 가죠. 네. 근데 그분들이 밥 먹고 하는 일들이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해서 개수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 개수 예. 조정을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미 여당의 유력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예산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반영을 해놨죠. 반영을 해놨고요. 알아서들 예, 그리고 기재부에서 알아서들 여당 의원들 거는 다 불만 없게끔 물론 잘 야당 해드리고, 의원도 예. 유력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사안에 지방 그 지역 예산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반영을 미리서 해놓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누락이 된 부분들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다가 누락이 됐다든지 이러한 예산들 갖다 예. 마지막에 이제 힘 있는 의원들이 또 더 끼워 넣는 예, 것이죠. 예. 네. 뭐 꼭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닌 게 미국도 보면요 백악관에서 의회 대의회 전략이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예산 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예산 줄 테니까 이거 좀 협조해달라 이런 협상하고 딜하는 게 이제 정치의 본질이다 보니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 대계가 흔들리지는 않도록 이것도 좀 여야가 어떻게 좀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 정작 국회의원들이 속마음에 정말 관심 있는 거는 또 따로 있다 그럽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데 아니 예산 얘기하다 왜 갑자기 무슨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는데 이거 좀 어느 분이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서 변호사님한테 좀 정개특위 정치 전문가가 아니, 제가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죠, 정원. 네, 네. 노회찬 의원 공석이니까 299명이지만 정원은 300명입니다. 네,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구 의원 누군지 다 알겠고 네. 비례대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전국구. 네, 네. 나쁘게 말하면 돈국구. 돈 내고 한다라는 전국구. 네, 네. 지금 현재 47명밖에 안 되죠. 네, 네. 과거에는 이게 제 기억에 79명까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점점점 줄어요, 비례대표가. 네. 이유가 뭡니까? 이제 국민적 인식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숫자 늘리겠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렇죠. 잘한다 그러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일도 없으면서 예, 숫자만 예. 늘려가지고 자기들 배만 채운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는 못 늘리니까 예. 못 늘리는 대신에
지역구를 이제 늘려야 된단 말이죠. 지역구를 축소하다 보면은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상충되니까 싸우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늘리다 보니까 그만큼 비례대표가 줄은 것이죠. 줄었어요. 예. 그래서 한때 13대 때는 79명까지 육박했던 이 비례대표 의원이 시청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현재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유는 47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양당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4당제가 됐습니다. 4당, 5당이 됐는데 다당제는 왔는데 군소 정당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소 국장님 어제 1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소 정당들이 긴급 기자회견했어요.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 사실. 예산보다는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연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과 이 문제를 연동을 하겠다. 연동하겠다. 예,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또 제안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없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위해서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갈게요. 비례대표제는 뭔지는 알겠어요. 네. 알아요, 국민들이. 근데 뭐와 뭐를 연동한다는 겁니까? 연동형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는 겁니다. 전국을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표할 때 이제 국회의원 찍고 정당 투표 이렇게 이제 두 군데 번 찍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서 도장 2군데 찍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전체의 그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A 정당이 51%를 득표하고 예. B라는 정당이 40%를 득표하고 예. C라는 정당이 한 5%를 득표했다. 네. 이러면 여기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아하. 그러면 A라는 정당이 51%를 득표했다면 현재 의석수화에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150석이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150 한 두 석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얻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보니까 130석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한두 석을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비례해서. 예, 그런 식으로 전국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석들을 네.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셨을까 싶은 좀 우려가 좀 들어서 쉽게 말하면은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면 상당한 불이익이죠. 불이 손해죠. 그렇죠. 이유는 득표율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지난 총선 때 획득을 했는데 그렇죠. 예, 다음번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 본다면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거대 양당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는 거죠. 도입하기를. 어떤 경우든 뭐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이제 군소 정당들은 예를 들면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10% 이상 득표를 했는데 네. 그럼 의석수가 지금 30석이 넘습니까? 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는 득표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예.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국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에 맞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야 되고 이것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말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공세를 막 아니 펼치고 있는 바꾸고 것이죠. 있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명시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용어에 지금 막 서로가 막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비례대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역구와 네.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뽑는 예. 거죠. 근데 연동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지역구가 적게 당선이 되면 비례대표를 보완해주고 네. 이렇게 연동해서 간다는 게 연동형 그 얘기인 비례대표인데 즉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처럼 거대 양당 지역 기반이 확실해서 승자 독식이 확실해서 지역구 확보가 있는 데는 손해 보는 거고 그렇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처럼 정당 지지도는 높은데 1등은 못하니까 맨날 2등으로 떨어지는 이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많이 받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야 예. 3당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을 치르고 나면은 실제로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현행 소선거제도 그대로 가게 승자 되잖아요. 독식이니까. 그렇죠. 1등만 국회의원을 다니까. 그래서 사활을 예.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다는 거예요. 권역 6개로 나눠서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각 당마다 주장하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신들은 안 해야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안 할 것 같으니까 당 대표 민주당 빼고 대통령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현실적으로 여당은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과반수 연동형으로 가면? 예, 연동형으로 가면은요. 제 3당이나 4당이 출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연립 정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거기는 3당이나 4당이 예.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립 정권을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 하에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 비례제를 받기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거로 보시는군요. 국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렵다 이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상태고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우리가 남는 게 없는데 손해 나는 장사인데 하면서 안 하려고 드니까 군소정당들이 전부 다 지금 청와대로 밀려가서 약속 지켜라라고 좀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 이제 내용 잘 아실 테니까 먼저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예요? 하겠다는 지금은 겁니까? 안 이게 했다? 반대하는 게 더 기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자유한국당도 반대죠. 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할 거면은 그냥 깔끔하게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1, 2, 3등, 2, 3등까지 다 배지 달도록 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게 정개특위 이제 그 자문위원 하면서 예. 이게 설문조사를 보면요. 예. 바로 이게 모순된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는 찬성률이 예를 들어 높게 나왔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지역구하고 그럼 전국구하고 비례하고 비율은 지역구를 오히려 확대하자. 네. 이런 여론 놓으면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게 비례가 많아야지 연동형 비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국민들이 아마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이게 낯설잖아요. 따라서 이게 모순된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좀 반대하는 게요. 가장 이게 대표적인 게 독일이거든요. 네. 독일은 이게 그 한마디로 이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네. 대통령 직선이 아니죠. 그럼 이게 정당에 대한 이게 투표는 우리나라처럼 이게 대통령 선거처럼 집행부를 뽑는 거예요. 집행부를. 네. 따라서 이게 제도가 의원 내각제냐,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냐, 제도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고요. 아하, 그런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은요, 이게 지역구도 1이면 비례도 이게 1이에요. 아하. 따라서 이게 비례가 아주 숫자가 많죠. 지역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50명이 지역구에서 뽑고 150명이 비례로 뽑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이게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헌법에는 이게 200인 이상인데 네. 그런다고 해서 이게 400, 500 할 수는 없어요. 헌법 정신은 저는 이게 300 이하로 보거든요. 왜 헌법에는 200인 이상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게 그 한 150 정도 비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47석, 50석 가지고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완전히 왜곡돼서 그럼 이게 1, 2당은요 비례 한 명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정의당이나 다른 당이 그 가면 얘기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받기 어려운 안이라는 제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게 우리나라 투표 성향을 보면 지역구 후보 뽑을 때 과연 이게 정당만 보고 뽑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정당 정치가 유럽만큼 활성화 안 돼서 예. 인물 보고 야 나는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내가 자유한국당 이 사람은 내하고 친하니까 뽑아줘야 되겠다. 인물 보고 뽑은 표를 가지고 다 이게 정당표로 봐서 무조건 이게 다 채워줘야 된다. 이것도 이게 안 맞는 거고요. 네. 따라서 이게 과연 독일의 제도가 지금 우리 현실에 100% 저는 부합하느냐 이런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기인즉슨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의 지역구도를 완화시키는 데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민주당이 몇 석 건지지 못했습니까? 뭐 한두 석 하고 끝나는 네, 거죠. 네. 근데 정당 지지율은 뭐 30% 이렇게 나온단 나오죠. 말이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돼버립니다. 네.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저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나 그래서 뭐 노무현 전 민주당이 됐고 대통령은 이 선거제도의 이 개편 없이는 네. 대한민국의 이 양당제도 뿌리 깊은 지역 이 정치를 깰 수 없다라고 역설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집권 여당이 예. 있을 때 저는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네. 그리고 지역구도를 완화시키는 것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한두 석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해찬 대표의 반응만 놓고 보면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내심은 뭐 그런 부분이 좀 깔려 있다라고도 봐야죠. 아니면 아예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한 360명 정도로 확 늘려버리면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거고 지역구 손해나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계산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60명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아하. 지금 이제 이른바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은 한 2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한 32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참 이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거에는 이 거부감이 심하죠. 그런데 저는 좀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늘리고 이게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월급 뭐 세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낮추더라도 예. 숫자를 좀 늘리는 것이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권위적이고 특권층이고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데도 필요하고 아하. 실제로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 대표하고 있는 이 숫자가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0명 이상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 숫자를 좀 일정하게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쪽에서 내심 저기에서 어렵다고 하면 권역별이라도 도입을 해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뭔가 표의 일정한 등가성을 네. 좀 확립을 하는 쪽으로 의회가 구성이 돼야지 네.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거기서 소외되고 특정한 거대 양당 중심으로만 국회가 구성되는 이런 현상은 이제 일정하게 좀 타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 이 역시도 한번 여론조사 좀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표를 줄이고 지역구도를 깨고 양당제를 좀 깨고 가자라고 하는 이 지금 시도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는 아직은 국민들이 거부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부분만 30초씩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게 반대인 게요. 예. 우리나라가 이게 전 다당제가 옳으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요. 거구 정당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예. 태극기 부대 정당도 이게 1, 2%는 얻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태극기 부대도 한 국회의원 3석에서 2%면 6석이죠? 예. 이게 주의되느냐? 아니면 이게 극자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게 종교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한 이게 국민의 1% 얻는 정당에 무조건 이게 3석 주는 게 과연 이게 국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이게 저는 의문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네. 따라서 이게 반드시 저는 다당제가 옳다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이게 그 현행 제도 양당제 그다음에 대통령제 이게 필요하고 바꾸려면 모든 제도를 바꿔야지 연동형 비례만 바꿔서는 다른 이게 제도하고 모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각제로 가지 않는 한 예.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함정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어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거구제 개편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고 어렵죠.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훨씬 이제 어렵죠.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예. 실제로 선거구제 개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는 집권 여당이 과감히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는 좀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서라도 이번에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해야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정치의 낙후성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지역구도를 완화시켜낼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당락을 통해서 또다시 당락만 주장하게 되면 아무리 정개투기를 해야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하. 결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해서 예. 선거구제 개편을 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할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을 연구하시는 김상진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려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놓는 안을 해서 이번 기회 놓치면은 앞으로 영원히 힘들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소 국장님은 경험적으로 어떠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정부 민주당이 여당에서 좀 내려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나서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이 우리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갈등을 의회로 수렴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예. 이른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다당제 형식이 된다면은 제도화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이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법안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길게 봤을 때 어떤 남북 간에 나중에 이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이 선거 제도 개편안을 반드시 좀 저는 이루어내야 된다. 예. 흔히들 하는 말로 이거 역시 하늘이 주신 기회 같기는 한데 남북 협상만큼이나 여야 협상이 요 대목에 대해서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들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KT통신망 이용하시는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초연결 사회가 급속 한 방에 그대로 마비되는 통신 대란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불이 난 통신구 내부 모습입니다. 케이블들이 녹아내린 채 불타 엉켜있고 서랍장의 작업복과 헬멧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사용해보지도 못한 소화기는 재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전 KT가 합동감식에 나선 결과 지하 1층 통신구 150m 가운데 79m가 불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층에 있는 서버실까지 강한 열기와 날아온 연기에 피해를 입어 KT는 데이터 손상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우선은 타버린 부분을 우회해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임시 복구 작업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불이 난 구역을 지나던 지하 케이블을 피해를 입지 않은 구역의 맨홀을 통해 지상으로 끌어낸 뒤 KT 아현지사 옥상의 통신 장비와 연결한 겁니다. KT는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이동전화 기지국은 2,833개 중 63%를 복구했고 카드 결제 등에 쓰는 일반 인터넷 회선은 21만 5천 가입자 가운데 97%까지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현지사가 제 역할을 하는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 고객의 요금 한 달치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먹통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차 합동감식에 나섭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IT 강국, 디지털 강국. 이야,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아날로그로 살으라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아주 신기한 장면 하나 있었죠. 공전화 박스 줄 쭉 서 있는 거. 공중전화. 네. 야, 아무도 추억의 거들떠보지 공중전화죠. 않던 추억의 공중전화가 이게 필요한 시기가 됐죠. 상황이 딱 되니까 네. 다들 그 황당함, 그러니까요. 그 혼란. 예. 야,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막 이게 얼마 뭐 예, 아메리카노 쓰고. 얼마 예, 이렇게 맞습니다. 쓰는 거.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 인터넷 온라인 쇼핑 안 되고 송금 안 되고 송금 안 되죠. 계좌 이체 안 계좌 되고 이체 당연히 안 되죠. 무엇보다 119하고 112가 안 그렇죠. 됐다며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이 그런 거죠. 먹통이 됐다며요. 예. 병원도 다 수기로 예. 하고요. 처음에 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예 KT 불이 났다 그러니까 예. 아예 통신 장애 좀 일어나겠구나, 통신 대란이구나 이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 훨씬. 마비되고 경찰 마비되고 119 마비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위험성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컨대 지금은 그래도 이게 뭐 D급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A, B, C, D에서 가장 예. 낮은 D급인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거나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네. 5G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5G를 곧 이제 출시하는데 이런 사회가 되면서 초연결 사회에서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정말 기본적인 상식에 불과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끔 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저와 최진봉 교수님이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 예. 이 핸드폰에서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파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기지국을 통해서. 기지국으로는 예. 무선으로 가서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는 유선으로 가서. 연결되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서 불이 나니까 모든 게 모든 게 올ստop된다는 먹통이 되는 거예요. 거죠. 예. 예, 통화가 안 된다는 단순히 통신 장애가 났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떤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저 놀래기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예, 좀 예. 이렇게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예. 첫째, 화재 원인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화재 원인은. 예. 네. 거기에 이 꼴랑 이 달랑 저 소화기 안 돼. 하나가 소방법을 위반한 겁니까? 소방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습니까? 소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야. 네. 이게 이제 공간이 지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예, 화면에 예. 나오는 작업인데 되게 좁고 일반인들이 들어다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작업할 때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땅 속은 저렇게 거미줄처럼 망이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망이 연결돼 저 있는데. 안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소방법에는 저렇게 짧은 게 저기 한 뭐 지금 사고 난 거 한 75m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저 구간 자체는 150m 150m밖에 안 돼요. 구간이라며요.
그러니까 요 150m 구간에 저렇게 짧은 기간이고 그다음에 안에가 좁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니는 기간이 아닌 곳일 때는 소방법에는 따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그 분말이 분사되거나 예, 하는 예. 이런 소화 소화기만 장비를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된다라고 되죠. 돼 있다며요. 그리고 법이. 소화기만 있었어요. 소화기 한 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이게 아니죠. 좀 뭔가 법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법에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KT도 법을 위반한 건 아무것도 그건 없는 아니에요.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현행법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저런 일이 발생할 걸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기에 설마 불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예. 불이 났는데 그냥 불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구나. 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보게 된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예. 기회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 기억나세요? 과거 통진당 사건 났을 때 예. 이석기 전 의원이 예. KT 통신망에만 마비시키면 대한민국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발언한 거 발언을 말씀하시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맞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은 이건 화제였지만 어떤 테러 분자라든지 만약에 어떤 그런 이 경우면. 적성 국가가 예. 대한민국을 노리고 KT하고 SKT 두 군데 몇 군데 기지만 저렇게 급소 몇 군데만 딱 건들면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대한민국 오죠. 올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금융, 보안, 예, 예. 통신, 예. 뭐 군사 다 마비되는 다 거잖아요. 마비돼요. 예. 아이고야. 그 뭐 우리 그 무기 체계도 사실은 전자장비로 돼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것도 요새는 다, 예. GPS 이런 걸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미사일도 다 무용지물 그럴 수 되는 있죠, 거고. 충분히. 예, 그렇게 그럴 되는 가능성이 있죠. 거죠. 그러니까 코도 저걸 못 쏘는 거고. 그러니까 저걸 기간 산업으로 지금도 물론 기간 산업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 더 좀 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뭐 크게 보면은 저 군사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그런 거지만 예. 사실은 지금 그 마포, 신촌, 홍대, 용산 이쪽에서 장사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피해가 자영업자들. 막심하죠. 자영업자들. 그럼요. 예, 피해가 막심해요. 왜냐하면 영업을 못 해요. 왜 카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요즘 있다는 사람들은 지금 현금 내면 10% 할인된다 그러지만 현금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더니 ATM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예를 현금을 뽑으려고 해도 ATM이 안 돼. 돼요 또. 그러니까 원래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요즘 그러면 저기 저 당신을 믿고 우리 최 교수님 딱 보면은 믿을 만한 분 같으니까 드시고 그렇게. 음식을 드시고 예. 계좌 이체해 주세요. 계좌를 그런 분도 있대요 가끔. 예. 그런 분도 있는데 이제 모든 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계좌 이체도 안 된다며요. 그럼 계좌 이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복구된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복구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냥 갖다 주세요. 외상 드세요. 뭐 이렇게 수밖에 되는 없네.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잘 아는 분이고 단거리면 그게 가능하지만 예.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들리신 분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본 피해는 엄청나요. 특히 이제 PC방 이거 엄청나가. PC방은 그거 자체로 사업인데 PC방은 뭐 매출이 그냥 제로로 떨어지는 제로로 떨어질 거네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카드 단말기 운영 안 되죠. 전화 주문 못 받죠. 그러니까 뭐 배달 앱들 있잖아요. 예, 배달 앱 예, 사업들. 예. 그다음에 배달 음식 만드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크군요. 생각보다 피해가. 크죠. 네, 피해가 KT가 뭐 그 자영업자들 피해도 보상해주겠다고 보상하겠다고 말은 얘기만 했는데 했어요. 산정이 될까요? 제가 볼 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문서 예, 같은 거 날려주는 퀵 퀵서비스 하시는 서비스. 분들 이분들이 통신 장애가 한 번 있어서 SKT하고 한번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패소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피해를 피해 산정할 금액이 수가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통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그냥 갔고 이게 만약에 통신이 정상으로 운영됐을 때 얼마의 매출이 있었으며 네. 통신이 마비됐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뭐 일일이 다 사진 찍어둘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산정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예. 때문에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받은 만큼의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에 네. 의문이 생겨요, 사실. 네. 일단 저 한 달치 전화 요금은 안 그렇죠. 받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유선, 무선을 사용하시는 전화 고객들에 대해서는 예. 한 달치 이거는 전향적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요 지난번 뭐 예전에 사례를 들면 12일 정도 보상해 준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 달치를 네. 했으니까 2배 이상
이제 보상을 해준 거니까 이거는 KT도 이번에 놀래긴 놀랐어요. 놀랬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요. 5G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5G 서비스가 곧 다음 주에 개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터졌는데 만약 이 사건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안 하잖아요. 고객들이 다 넘어가요. 다른 회사로. 넘어가요. 그럼 KT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큰일이죠. 아주 선제적으로 빠른 네. 시간 안에 보상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선전화, 무선전화 사용하시는 전화 고객들한테는 예. 3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내서 1개월분을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드는 근본적인 질문. 예. 자, 이런 국가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KT가 불이 났다 그래서 통신이 마비가 돼야 되느냐. 예. 순간적으로 SKT하고 LG U+라는 연결시키는. 통신사가 있으니 글로 그걸 백업 시스템이라고 예, 그런다며요. 예, 백업 시스템이라고 이거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 불난 그 장소에 백업 프로그램이 없어요. 없군요. 네. 그리고 예. 이제 A, B, C, D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D급은 더더욱 없어요. A, B는 중요해서 거기는 다 백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D 프로그램은 전체 약 50%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D로 등급으로 나머져 있는 기지국에 있는 그런 예. 회선들은 백업 예.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완전히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간 산업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통신이라고 하는 통신은 것은. 기간 산업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예. 모든 통신 기지국에 백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 필요하다고 보고 소화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이게 그 지금 현재 저 안에는 선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스프링쿨러 설치가 어렵대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네. 또 스프링쿨러가 겨울에 얼어가지고 터졌을 때 물이 나오면 그 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스스로 터지는 소화기가 있대요. 예. 화재가 발생하면 포마를 스스로 발사시키는 그러니까 열이 나왔을 때는 소화기가 터지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네요. 그런 걸 설치를 해놔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예.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전쟁이 나도 방송과 통신은 살아 있어야 살아 돼요.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야 그렇죠? 되죠. 예. 뭐 그럼요. 다 죽어도 방송과 통신은 살아 있어야 된다. 예. 요 원칙 하에 예. 요 좀 근본적으로 좀 다 점검이 필요하고 그럼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끝나기가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주말 동안에 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서 예.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음주운전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만두셨던데. 예, 김정철 의전비서관이 예.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 안 하고 직권 면직을 했어요. 아, 그거는 파면이라는 얘기인가요? 파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을 면직을 시킨 거죠. 아니 근데 왜 의전비서관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예, 저분인데 김종천 의전비서관이죠.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의전비서관실에 회식을 했대요 그날. 그날 네. 회식을 하고 1차 밥 먹고 2차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예.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렀대요. 본인의 이제 진술입니다. 대리운전을 네.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본인의 위치를 잘 파악을 못해서 여직원 2명을 뒤에 태우고 본인이 운전해 대리운전사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된 겁니다. 어허. 그러면 그 알코올 농도를 봤더니 0.12%던데. 그거는 취소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만취 술- 상태라고 만취 하죠. 만취 상태인데. 상태. 예. 어허, 지금 저 CCTV에서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저거. 네, 그럼요.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는 저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이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그렇게 얘기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얘기했는데 의전비서관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직권 면직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역대 정권에서 의전비서관은 이 테크니션으로 훈련받은 이 외교관 출신들이 대부분이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외교관 출신이 아니더군요. 아니에요. 예, 이게 누구하고 친하시냐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친분이 있어요. 아, 혹시 한양대 출신? 예, 한양대 후배입니다. 아, 한양대 운동권 출신 예, 후배. 운동권 출신 후배고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아마 비서실장 되면서 비서실에서 먼저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진급을 해서 의전비서관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전비서관실에 있지 않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가 예. 의전비서관실로 옮겼고 진급을 해서 의전비서관이 됐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저 껑충 뛰어 네, 저 넘어가고 문제. 했을 때도 의전비서관이 좀 곤란을 겪고 저 때는 다 애교로 넘어갔는데 그랬었죠. 근데 저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대통령의 의전을 예. 책상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외 순방 가서 대통령이 뭐 15분을 기다렸네. 예. 뭐 저 아셈 회의에서 사진을 못 찍었잖아요. 사진을 못 찍었을 때 예, 예. 의전에 문제 있는 있다. 거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제기했었죠. 그때 의전비서관이 저분이셨군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어허. 지금은 전문가가 아닌 분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네, 하는 네.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제 외교관 출신이 갈 가능성이 커졌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전문성을 되겠네요. 갖고 있는 사람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네. 뭐저 청와대 인사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좀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타이완이 탈원전 정책을 3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원전 6기 중 4기를 중단했더니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는 돈만 먹는 하마가 됐고 석탄과 가스를 떼니까 대기 오염이 심해졌답니다. 결국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60% 가까이가 탈원전 폐기를 선택했습니다. 원전 공포의 진원지 일본은 원전 비율을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20%로 또 늘린다고 그러고요. 중국은 원전 국가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한 탈원전 정책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곧 체코를 방문하셔서 21조 원짜리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친 예정이랍니다. 아시아 유일의 탈원전 정책 국가의 원전 수출 세일즈 외교.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론 탈원전은 한국에서는 필연입니다. 안전이나 돈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다는 사실만이 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탈원전 정책은 너무 급하고 대안 부족입니다. 30년, 50년, 100년짜리 국가 에너지 정책을 5년 단임 정부가 불가역적으로 결정한다. 이 단견부터 수정하지 않으면 한국도 탈원전 국민투표할 날 곧 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오늘 타이완이 준 교훈 아닌가 싶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